쉬운 걸 해야 되는데 얘는 식품은 시료가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검출하기가 뭐를 검출해내기가 되게 어려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해서 우리가 어떤 세균을 뽑아낸다 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 식품에서 뭐를 뽑아낸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품 속에 이제 검출 방해 물질이 있어서 애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성 여부의 측정도 어렵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파되는 경로는 식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물, 지하수, 이거보다 이게 낫다. 자, 식품이라든지 식품이라는 게 아까 뭐가 있댔죠? 굴 같은 것도 있고 굴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하수 같은 게 오염돼서 야채 같은 게 오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랑 사람끼리도 감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토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환자의 구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과 사람끼리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끼리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 자, 개인 손 잘 씻고 익혀 드시고, 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열에 약해요. 그래서 잘만 익혀 먹으면은 감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만들 때 보면은 익혀 먹는 음식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김치 같은 것도 사실 발효는 되지만 익힌 음식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무침이라든지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익힌 음식이 아니고 사람 손도 이제 많이 타고,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은 손도 잘 씻고 잘 익혀 먹고, 그 다음에 대량 조리를 하는 그런 급식소 같은 데 위생 같은 것들을 잘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육 위생 파트인데 식육 위생 파트가 슬라이드가 130개인데 이번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지금 40분이죠. 40분이면 한 38분이네. 38분이면 45분에 다시 합시다. 45분에. 오늘 이게 나가야 돼. 안 들을 수 없다. 자, 식유위생 파트를 이제 쭉쭉 나갈게요. 여기는 사실 이 식유위생은 축산 쪽에서 배우는 파트인데 공중보건 쪽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식유위생 파트는 축산 쪽에서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파트예요. 그래서 축산물을 이제 가공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항 위주로 제가 쭉쭉쭉쭉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이드를 제가 줄인다고 엄청나게 줄였는데도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제가 그냥 막 넘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식품 안전의 역사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헬스비니, GAP니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70년대, 80년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자, 요새는 헬스비나 무항생제, 유기농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이라고 그래서 헬스기준원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서 좀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축산물의 안전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그 사육할 때부터 깨끗한 사료를 먹이고 깨끗하게 키우고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고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보통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사료의 안전성부터 이제 확보를 한다. 그런데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옛날에 우리 배웠죠.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에 육골분이라고 그랬죠. 이 육골분 같은 것들이 질병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금은 2000년대 이후로 동물성 단백질, 육골분 같은 것들은 그 소한테 먹이는 걸 이제 금지하고 있죠. 그다음 항생제도 남용 금지해야 되고 인수공통 전염병도 관리해야 되고 이래서 축산물의 안전을 갖다가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친환경 축산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 등의 화학 제재가 아니고 제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 사용해서 생산한 축산물. 그래서 유기 축산물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일종의 유기농이죠. 그죠? 유기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하고 생산된 유기 사료를 급여하고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된 축산물. 그 다음에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이제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항생제 많이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이제 좀 지켜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산 위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도축을 할 때요. 도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소가 있어서 소를 잡아먹겠다. 그 다음에 돼지가 있어서 돼지를 잡아먹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집에서 잡으면 불법이에요. 불법. 반드시 도축장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가면은 이렇게 뭐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서 막 도장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작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도치가 다 반으로 갈렸죠. 다 이제 반으로 가르고 털 뽑고 팔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닭도 마찬가지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은 이제 정형이라고 그러죠. 정형하는 사람들이 요걸 이제 다 일일이 잘라갖고 삼겹살 구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목살 구이, 갈비살 구이 만들어갖고 이제 가게에서 이제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안전에 있어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도축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해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화학적, 그 다음에 물리학적 위해 요소가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소비 단계에서는 뭐 해습제도의 정착, SSOP 뭐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뭐 식용동물의 종류 보면은 뭐 소, 돼지,绵양 뭐 별의별 거 다 먹죠. 필리핀이나 대만은 이제 게도 먹고 우리나라 이제 개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금 식품위생법 및 축산법이 규정한 식품에 포함되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 도축 유통되지 않으므로 현재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태. 얘는 개고기는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도축하거나 이런 걸로는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요. 축산물은 축산물인데 먹을 수 없는 축산물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모르셔도 되고 우리나라 뭐 좀 지난 자료지만 보면은 돼지고기가 절반 정도, 소고기, 닭고기 지금 비율이 많이 변했겠죠. 자, 지육률이라는 게 있고 정육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육이 있고 정육이 있는데 지육이라는 건 자 이렇게 살아있는 애를 생체라 그래요. 지육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팔 자르고 내장 제거하고 그 팔이 아니죠. 앞다리, 뒷다리 같은 거 이제 발굽 같은 거 잘라내고 뭐 그 다음에 내장 제거하고 머리 같은 거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이제 큰 정육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통째로 걸려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지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육율이라고 하면은 이걸 한 마리 잡았을 때 가령 원래 돼지가 500kg였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400kg가 됐다. 그럼 지육률은 80%가 되는 거죠. 그게 지육입니다. 자, 정육은 뭐냐면은 이 안에는 지금 뼈가 있죠. 그죠? 뼈라든지 뭐 근막이라든지 이렇게 뭐 굉장히 다양한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고 살만 갖다가 발라냈을 때 이거를 정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육에서 살만 발라낸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육,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퍼센티지가 정육률이 됩니다. 그래서 지육률, 정육률. 자, 네, 그래서 뭐 정육점에서는 이런 걸 파는 게 아니죠. 이런 정육을 파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내장은 이 안에 있는 그런 게 내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머리, 꼬리, 발껍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육이나 정육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섭취는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의 지육률은 뭐 평균 한 50에서 70%, 정육률은 40%. 돼지는 지육률 평균 70%, 정육률 한 50%. 결국은 이제 한 마리 잡으면 절반 정도도 안 먹는다는 거죠. 먹는 부분은. 닭은 지육률 65%, 정육률 43% 이렇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뭐 사실 축산물 그 쪽은 이제 축산학과에 있는 뭐 동물생명학과나 이런 거 이제 배우는 쪽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욕을 갖다가 두면은 다양한 과정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기 이제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겉에가 미끈미끈해지면서 썩는 냄새 나죠. 그죠? 처음에 이제 잡게 되면은 사후강직이라고 해갖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글리코겐이 이제 포도당이죠. 그게 이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생산돼갖고 그게 이제 젖산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부산물로 젖산이 이제 생성이 돼서 그 약간 고기가 이제 도축하자마자 잡는 거는 그래서 맛이 없죠. 생선은 잡자마자 먹어야 화로가 맛있지만 고기는 그렇지 않죠. 도축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후에 이제 사후강직이 일어나고 자가유기가 일어나면서 사후강직이 이제 풀리고 식욕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슬슬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은 냉장고에 넣어놓게 되면은 고기 육질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데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좀 부패세균이 막 발육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산패라는 게 있어요. 산패는 지방이 변성되는 걸 갖다가 산패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부패로서 지방이 산화되어서 악취를 풍기고 맛이 변하는 현상.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다른 부위보다 이제 지방이 변성되면 그걸 산패라고 하고 지방의 자동 산화에 의해서 생성된 과산화물이 저급 지방산이나 알데하이드로 분해되어서 불쾌한 자극취를 풍긴다. 자, 일반적으로 신선육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세균은 없어요. 고기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 안에는 보통 세균이 없고 임파절 같은 데는 면역기관이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고기 안에는 세균이 없지만 도매점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는 다양한 종류의 균이 이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좀 동물에서 온 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임파절이나 가죽이나 내장 같은 데서 온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축하는 사람 이거 다 손을 타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축하는 사람이나 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자 식욕 중에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은 오염 미생물의 종류와 양 정원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고기의 성질, 고기의 성분, 그 다음 산소, 온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온도죠, 온도. 그래서 냉동시키면은 세균이 증식 안 하죠. 그죠? 세균이 죽어버리죠. 뭐 죽기도 하고 그냥 살아있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냉장시키면은 또 세균 증식 안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냉장됐을 때 주요 부패균 중에 제일 유명한 애는 슈도모나스예요.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세균이 이거는 뭐 강아지의 피부라든지 귀 같은 데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세균인데 저온 세균의 하나로서 주요 부패 세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애들이 있지만 슈도모나스를 조금 알아두시고 자 이거 뭐예요? 사이코트로픽 아까 배웠죠? 혼행 그죠? 얘도 혼행이에요. 혼행 아까 뭐 두 개 뭐 배웠죠?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여신이아 엔테로폴리티카 그 다음 이런 슈도모나스 같은 애들이 다 혼행입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도 얘네들이 자라면서 고기 같은 거를 이제 부패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라든지 산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수분 활성도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자랄 때 이 수분 활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제가 여기 다 형광펜 쳐놨죠. 수분 활성도라는 건 뭐냐면은 식품 내에 자유수를 측정하는 거. 어떤 식품에 이제 수분 활성도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식품의 수분 함유량이랑은 달라요. 함유량이랑은 조금 다르고 만약에 세균이라든지 미생물이 딱 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자유수를 이제 얼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사실 그런 개념인데 그냥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수분 활성도라고 해서 식품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수분의 함량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미생물의 관점에서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의 비율을 의미한다. 말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세균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분의 양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 물의 수분 활성도가 1이에요. 그래서 일반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1보다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의 수분 활성도가 1이면은 주스의 수분 활성도는 0.99 이런 식이에요. 물보다는 항상 수분 활성도가 낮아요. 미생물은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증식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낮은 식품, 가령 건조된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생물이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있으면 수분 활성도가 낮아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잼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금에 절인 음식 같은 거에서는 미생물이 증식이 잘 안 돼. 수분 활성도가 낮아서 이런 기계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자 미생물이 자라려면은 수분 활성도가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균이 자라려면은 그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0.9는 돼야 되고, 곰팡이는 뭐 0.8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건조되어 있는 식품 같은 데서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그거는 그런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식품별 수분 활성도를 좀 봅시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0.97. 1이 제일 높다 그랬죠. 1이 맥시멈이라 그랬어요. 채소는 0.97. 자, 크래커나 국수 같은 애들, 마른 애들 보세요. 수분 활성도 굉장히 낮죠. 0.5, 0.1. 그죠? 꿀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은 액체로 되어 있는데도 수분 활성도가 낮죠. 0.76으로. 왜?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있으면은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뭐 건조 과일 같은 거 보세요. 건조 과일 같은 거는 안에 수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수분 활성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0.72에서 0.8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소금이나 이런 것도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물 같은 게 많으면은 수분 활성도는 굉장히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욕과 기생충은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톡소플라즈마가 이제 보통은 제일 문제가 되는 기생충이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혹시 고양이 키우면은 그 얘네들이 톡소플라즈마 같은 거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있으면은. 그래서 톡소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그 임산부에서 문제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주의해야 되고. 자, 그 유가공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오염이 돼서 문제될 수도 있고 2차 오염이 돼서 문제될 수도 있죠. 1차 오염은 원료 자체의 문제, 2차 오염은 다루는 사람의 문제. 자, 그래서 뭐 유가공품을 뭐 이렇게 음지도 하고 뭐 말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가지고 미생물이 자라는 걸 최대한 이렇게 억제를 해준다. 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세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참고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질산 나트륨은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질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아질산염이라고도 하는데 식품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방부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햄이라든지 아니면 소세지 같은 거에 식품 첨가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 가지, 보통 두 가지 효과인데 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에는 보통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게 방부제 역할이에요. 방부제는 상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발색제 역할이에요. 자, 이게 일반적인 고기에 만약에 색깔이라 그러면은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서 색깔을 살짝 이렇게 분홍색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소세지 보면은 그 옛날 그런 싸구려 소세지 같은 거 보면 색깔이 어때요? 완전 분홍색이죠. 분홍 소세지. 그런 것들이 아질산 나트륨을 넣어서 발색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식육 가공품의 보존제나 발색제로 많이 사용을 한다.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는 역할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아질산 나트륨은 사실 발암물질의 일종이에요. 얘가 나중에 니트로사민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라서 사실은 그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질산염의 잔류량을 어느 정도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먹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품 첨가물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아질산 나트륨에 대해서 좀 알아두세요. 얘네들이 방부제와 발색제 역할을 하지만 발암물질로 이제 독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식육이나 유가용품을 냉장하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은 제일 보편화된 방법이지만 이전에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놓는 염장을 한다든지, 그죠? 그럼 아니면은 뭐 소금에 절여놓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질산염 같은 거 방부제를 넣어놓든지 아니면 설탕 같은 거 이제 절여놓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훈연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훈연은 잘 아시죠? 스모크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연기를 쐬어서 말려서 풍미를 돋우고 보존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연어 같은 거, 훈제 연어라든지 아니면은 좀 풍미가 좋은 그 육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훈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기호성을 올리고 세균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연기를 통해서 이제 조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장하는 방법이 사실 제일 좋죠. 냉장이나 냉동을 통해서 그 식욕을 갖다가 신선하게 유지를 하게 되고. 냉동.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은 되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식품 섭취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구워 먹든 끓여 먹든 이제 가열을 해서 섭취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통조림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함석통에 넣고 탈기하고 밀봉한 후에 가열살균해서 식욕이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여기 이제 통조림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안에 이제 공기를 이제 다 빼죠. 공기를 빼고 이 안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죠. 굉장히 통조림 유통기한 굉장히 길죠. 3년, 4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보관할 수 있고 병조림도 이제 비슷한 원리고 방부는 이제 뭐 방부제 같은 걸 넣든지 아니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보존제 같은 것들을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보통 이제 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품 첨가물, 그 식품 위생학 중에 식품 첨가물 배우는 부분이 파트가 사실 따로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배우진 않았지만 보시면은 뭐 보통 이제 유기산이나 약산 같은 것들을 기획시드가 붙여 식품 첨가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뭐 소르빈산 칼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보존료예요. 그래서 넣어놓으면은 식품이 상하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죠. 자, 주요 식품가공품의 위생. 식육가공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햄, 베이컨, 뭐 소세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온세균, 사이코트로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슈도모나스라고 했던 거, 식육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억을 해두시고, 베이컨이나 햄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부패하는 거나 뭐 자라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소시지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란으로 넘어갑시다. 계란. 자,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란이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냐 이제 뭘로 판단하죠 보통? 계란을 딱 샀을 때 일단 깨져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껍질이 까슬까슬한 게 좀 신선한 계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가 위로 탁 솟아 있어야 돼요. 노른자가 옆으로 퍼져 있으면은 되게 신선하지 못한 거고 흰자도 뒤에 나오지만 흰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노른자 바로 옆에 탱글탱글한 흰자가 있고 퍼진 흰자가 있죠. 그 탱글탱글한 흰자가 퍼져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란 위생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계란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냄새도 안 나고 알 수도 없죠. 한란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걸 깨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는 겉으로도 검사를 하고 나중에 한란 검사라고 해서 깨서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란이 멀쩡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자, 계란의 등급별 검사 기준 계란도 급이 있어요. 특급, 1급, 2급, 3급 그 다음에 못 먹는 계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균질성은 뭐 한 4대3 정도 비율이 좋다고 그러고 각질이 치밀하면서 적당하고 남각 두께는 이 정도가 좋다고 하고 남각질은 거스란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겉에서 봤을 때 뭐 닭똥이라든지 아니면은 닭털이라든지 이런 거 안 묻어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내부 각질, 기실, 남백, 난황, 남백계수, 난황계수 이런 것들 나오는데 뒤에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계란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 알로만 팔았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그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큰 데 가면은 난백만 팔기도 하고 흰자만 이렇게 우유 그 꽉에 모아서 팔기도 하고 노른자만 모아서 팔기도 해요. 이런 걸 액란이라고 하는데 그 혹시 뭐 베이킹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새는 이런 알 형태뿐만 아니라 액란의 형태로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자, 계란 보면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무게를 중심으로 왕란인지 특란인지 대란인지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품질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법령에 나와 있는 거죠. 난각은 어때야 되고 기신은 어때야 되고 뭐 한란이라는 계란을 깨는 거예요. 깨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황은 노른자예요.
노른자가 위로 솟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무남백 그 탱탱한 그 흰자가 양도 많고 잘 에웠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호우 단위가 있어요. 호우 단위. 이제 호우 단위라고 그래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계란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화면이 잘 안 보이지? 잠깐만요. 이렇게 허옇게 나오지? 여러분도 허옇게 나오나요? 잠시만요.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허옇게 나오네. 그 계란이 보면은 너무 안 보인다 나는. 처음에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탱탱한 흰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탱탱한 흰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냥 펑퍼짐한 흰자가 있어요. 그래서 노른자는 우리가 난황이라고 그러고 흰자를 난백이라고 그러는데 그 탱탱한 흰자를 갖다가 노무난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퍼져 있는 흰자를 갖다가 수양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계란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깼을 때 노른자가 탁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위로 솟아 있어야 되고 노무난백도 탱탱하고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우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계란의 어떤 급이나 신선도를 이제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한란 전에 계란의 무게, 깨기 전에 계란이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대란, 왕란, 소란 이런 식으로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깨고 나서 그 노무난백 여기 탱탱한 흰자의 높이를 측정을 해갖고 굉장히 복잡한 시계에 의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치가 이제 호우 단위예요. 보시면은 호우 단위는 달걀 무게와 흰자의 높이로 측정을 하는데, 자 호우 단위가 높을수록 지금 70이 이상이 A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가 높을수록 신선한 계란이다. 그래서 계란의 신선도를 측정하는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먼드 호우라는 사람이 흰자의 높이를 측정할 당시에 신선도 값을 측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난황계수라는 것도 있어요. 난황계수라는 건 뭐냐면은 노른자의 직경 대비 노른자의 높이예요. 그래서 노른자가 얼마나 위로 솟아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황계수가 높은 거는 노른자가 더 위로 솟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황계수가 큰 것일수록 신선한 계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름에 대비해서 높이 솟았다는 거니까 난황계수가 큰 것일수록. 자, 그 다음에 난백계수라고 있어요. 흰자 계수죠. 마찬가지로 흰자 계수가 클수록 신선합니다. 이거는 아까 흰자가 두 개 있다 그랬죠. 농모된 흰자, 탱탱한 흰자가 있고 묽은 흰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어된 흰자의 지름을 기준으로 그 높이를 측정해 봤을 때 농어된 흰자와 마찬가지로 높게 솟아있으면은 난백계수가 높은 거예요. 계란이 신선한 거고. 그래서 난황계수가 높고 난백계수가 높을수록 신선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한 달걀의 흰자계수, 난백계수는 일반적으로 0.06 정도로 잡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계란 그 검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표면의 오염물질 제거하고 유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빛에 비춰가지고 깨진 부분이 있나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 달걀의 무게를 이제 측정을 하죠. 왜냐하면 급수도 따져야 되고 호우 단위도 따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1등급의 기준은 72호우 이상, 90.2 호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신선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호우 단위를 통해서 이제 등급 판정 같은 걸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품질란, 저품질란 보면은 고품질란은 다 이제 탱탱하게 뭉쳐있는 형태로 되고 저품질란은 지금 노무난백이 확 퍼져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계란에다가. 자, 계란의 구조와 일반 조성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뭐 난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제 계란이라는 게 이제 자궁에서 이제 만들어갖고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저기 어디지? 저 난수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계란이 이렇게 생겼죠. 뒤에 기실이 있고 난각이 있고 난각막도 있고 노른자 있고 이런 식으로 난각막. 자, 아까 말씀드린 노무난백이 이거죠. 굉장히 점도가 높은 흰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계란이 뭐 물리화학적 성상이 어떤지는 그냥 참고해 보시고. 자, 영양가 완전식품, 그 다음 칼슘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칼슘은 난각에만 있네. 난각은 안 먹는데 그죠?
생란은 비린내나 살균치의 가능성도 있다. 자, 계란의 위생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살모넬라 그 문제 같은 게 터졌다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살모넬라 문제 되는 게 계란이라고. 그래서 계란은 사실은 굉장히 그 난각부터 시작해서 세균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잘 못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고 난각 표면부터 시작을 해서 대신에 이걸 너무 세척을 하게 되면은 겉에 있는 이제 큐티클라가 제거가 되면서 미생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난각 표면을 이제 여기서 방어가 뚫렸다고 해도 난각이 있고 난각 다음에 난각막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계란 까먹을 때 보면 어때요? 삶은 계란 그 막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난백 흰자 안에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항균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난황 노른자에 이제 결국은 핵심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병아리가 들어있으니까 물론 유정란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난황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항균성이 없어서 변질이 쉽게 되는 편이다. 여기까지 세균이 들어오면. 자, 계란의 위생적 생산과 보존. 자, 이거는 되게 뭐 뻔한 얘기인데, 그래서 뭐 사육장부터 시작해서 산란 장소, 집란 장소. 사육장은 보통 우리가 닭을 키울 때 그 산란계만 이제 보통 따로 키워요. 그래서 산란계랑 육계랑 나눠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알을 위해서 키우는 그 닭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 고기를 위해서 닭을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고기를 위해서 닭을 키우는 경우에는 보통 30일 정도면 30일만 키우고 닭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산란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죠. 그래서 산란을 시키고 그 다음 집란이라 그래서 계란을 모으고 그 다음에 씻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유통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달걀 같은 경우는 상온 유통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보통은 그 냉장고를 갖고 유통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는 계란도 보면은 우리가 좋은 달걀만 먹어서 그렇지 등급 판정을 거친 실제로 뭐 이렇게 생기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애들도 있고 기형도 있고 껍데기가 얇은 두각란, 연란, 다공성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육 환경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좀 기형처럼 생기는 경우도 꽤 많다. 자, 난황의 이상이라 그래서 혈반이라든지 반점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한란을 했을 때, 계란을 했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는데 사실 크게 먹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혈관 같은 데가 터져서 난황 표면에 부착돼서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반점 혈반 이런 것들 다 위생적인 문제는 없어요. 난백 같은 것도 뭐 수양 난백, 유전 호흡기 질병 노기 개산, 고농도 암모니아 가스 같은 문제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냄새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자, 생길 수 있는 세균은 되게 많죠. 이건 이제 부패됐을 때의 문제고 아까 우리 살모넬라 같은 거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병원성 세균 같은 것들이 오염이 돼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식용 부적합 알, 부패된 알, 산패치, 곰팡이, 이물, 혈액, 내용 누출된 알 등등등. 자, 그래서 이건 뭐 기사 하나 갖고 온 건데 반점이라든지 혈반이라든지 알끈 같은 게 이제 좀 문제가 돼갖고 자꾸 부적합 판정을 받는데 사실 먹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 것들 이제 완화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양계장 하는 데서도 좀 나왔었고. 자, 계란으로 인한 건강장애, 달걀 알레르기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달걀이 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죠. 그 다음에 닭을 키우는 과정에서 뭐 항생제라든지 안 좋은 사료 성분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살모넬라 같은 것들, 슈도모나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부패된 달걀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요새는 무슨 뭐를 먹여서 키운 목초를 먹여서 키운 달, 뭐 닭에서 나온 달걀, 뭐 별게 다 있죠. 무슨 더덕이었나요? 뭐 하여튼 뭐 희한한 걸 자꾸 먹여가지고 좋은 달걀이 나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살모넬라. 살모넬라는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살모넬라가 사실 수직감염, 수평감염이 다 돼서 달걀에 오염되는 경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얘기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난 제품 중에는 난 가공품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액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요새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뭐 감동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가공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피단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집 같은 데서 파는 피단 같은 것도 있고 마요네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난 가공품의 일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축산물의 가공 기준이 성분교육이라 그래서 이제 법을 보면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전란액, 난황액 이게 이제 액란이죠. 분으로 만든 것, 파우더처럼 만든 것들도 있고, 그다음 뭐 염지한 애들, 그다음 피단의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자, 비량 물질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유 위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와, 벌써 80개 했어.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복잡하게 들어가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중요한 부분만 제가 형광펜을 괜히 쳐놓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우유는 요새는 다 멸균 살균 한다 그랬죠. 옛날만큼 이제 크게 위해도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유는 우리가 계속 배웠죠. 브루셀라, 구제역은 아니지만 그 다음 결핵, 전염병 매개체 역할을 계속했어요 얘는. 그래서 살균이나 멸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차규를 하죠. 그래서 차규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또 집유를 해요. 모았다가 그 다음 이동시키고 거기서 이제 검사해서 등급 판정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우유라는 건 일종의 이제 살균 과정 같은 거 다 일일이 거치는 거죠. 살균하고 그 다음에 다 여기 배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마트까지 와서 사람들이 먹는 거죠. 자 그리고 우유는 우리가 유가공품이라고 하면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우유, 치즈,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이 되고 그죠? 버터, 마가린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고 자, 뭐 우유의 성분, 조성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축산에 관심이 있거나 이쪽 식품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냥 한번 참고로 쭉 보세요. 뭐가 있나? 유지방 있고 유단백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있고 뭐 이것저것 우유는 좋은 게 되게 많다 그러죠. 칼슘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우유에도 당이 조금 있죠. 젖당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당이 뭐 포도당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유에 있는 당이 이제 젖당이 되는 거죠. 락토즈. 그래서 요새는 이거를 분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먹는 우유도 나오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비타민, 무기물, 효소 다양한 게 있다. 자, 우유의 외관은 백생의 불투명한 액체 이거 너무 뻔한 얘기고 자, 비중은 어떻고 비등점, 점도, 표면 장력 자, 이거는 축산과에서 배운 내용이고 자, 우유 이제 이상한 우유를 좀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상유는 일반적인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시유라 그래요. 시유.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좀 다른 형태에 있는 걸 이상유라고 그러는데 뭐 초유라든지 연미우유, 점조유, 고미유, 검화유, 착색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뭐 생리적인 이상유도 있지만 생리적인 이제 이상유가 아니라 완전 성분 규격상 완전히 좀 부정유 이상한 그런 우유가 되는 거죠. 이상한 걸 넣든지. 그다음 이제 병적인 이상유. 그 소가 질병에 걸리면은 우유에 그 질병 성분들이 쫙 나와요.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유방염, 그렇죠? 유방염 같은 경우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죠. 뭐 브루셀라도 있고 여태까지 배운 질병들이 굉장히 많죠. 자, 원유 중에 오는 굉장히 다양한 병원균 배웠죠. 결핵, 브루셀라, 탄저, 살모넬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리스테리아 배웠죠. 그죠? 연쇄상부균 이런 것들이 유방염 같은 것들도 많이 일으키고 포도상부균, 캠필러버터 다양하게 일으키는데 지금은 이런 세균들이 굉장히 문제가 적게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유는 다 살균해서 먹기 때문에 쭉쭉쭉 넘어갑시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유의 살균법 3개 있습니다. 자, 저온 살균 우리 배웠죠? 언제 배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큐열할 때 배웠어요. 큐열할 때 저온 살균 큐열을 이제 내열성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큐열이 리케치한데 그래서 걔를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60한 2도에서 5도 사이로 30분 정도 하는 저온 살균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적용하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파스텔 우유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살균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까다롭고 하지만 우유의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파스텔 우유가 맛이 조금 다르죠. 좀 고소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영양소라든지 어떤 그런 풍미 같은 게 파괴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 있고 우유의 살균법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법도 있어요. HTST, LTLT, HTST. 그래서 얘는 얘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15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연속 살균을 해갖고 대량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일부 판매되는 CU에 조금 적용을 하고 있고,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초고속 순간 살균법 UHT라고 해서 얘는 이제 좀 살짝 가열을 한 후에 130도 정도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에서 2, 3초 정도만 가열을 합니다. UHT에서 U가 울트라 하이 템퍼레처예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미생물에 완전 사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균적으로는 저온장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좋은 애들만 잡는 애들이고,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세균이랑 세균은 대부분 다 죽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깨끗한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깨끗하지만 맛이나 풍미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HT 방법은 대부분의 CU와 멸균 우유에 이용이 된다. 여러분들 우유를 먹을 때 옆에 꽉을 보시면은 거기에 UHT인지 LTLT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재미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우유 등급을 매길 때 뭘로 매기냐면은 세균수랑 체세포수, 유지방 같은 걸로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유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뭐냐? 보통 이제 두 개예요. 세균수랑 체세포수예요. 세균수로는 3만 ml당 3만 개 이하면은 1A급, 그다음 1B급, 2, 3, 4 등등 이런 식으로 되고, 체세포수는 1, 2, 3, 4단계, 5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얘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1등급 원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마케팅이나 광고 같은 데 보면 그거는 되게 그냥 마케팅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우유는 다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은 거의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온 애들은 1등급이다, 1A등급이다 이런 거는 사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래서 보통은 세균수 아니면 체세포수로 하는데 대부분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세균수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데, 세균수는 원유를 집유하는 과정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나타낸 지표. 다시 말해서 원유를 집유하고 착유하고 할 때 사람 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같은 것들이 위생적이지 못하면은 세균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유하는 과정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보는 거고, 체세포는 일반적으로 젖소가 유방암에 걸렸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몸에 있는 세포들이 막 떨어져서 나와요. 우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젖에 있는 유두에 있는 어떤 세포들도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균수는 원유를 만드는 과정이 깨끗한지, 체세포수는 젖소가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등급 판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유 및 유제품 검사법 뭐 다 나오는데 한번 좀 보세요. 위생검사 같은 경우에는 집유 전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갖고 가서 이제 실험실로 갖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 기준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관능 검사는 냄새나 맛이나 이런 거 이제 보는 거고, 색이라든지 산도 측정, 유지방 측정, 알코올 시험, 진해 시험, TTC 시험 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걸 실험실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포스파타제 실험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유는 반드시 살균이나 멸균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 처리를 해서 살균이나 멸균 처리를 하게 되는데, 포스파타제는 이게 생유, 그 원유가 가열 처리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적절하게 살균 과정을 거쳤는가 이제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포스파타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헬스 슬라이드가 한 7, 8개 정도 있는데, 헬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이 마지막인데 현충일이라고 제가 지금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 보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수업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비는 시간 있어요? 그 보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교수님이 휴강이다 하고 나가면 끝이었는데 요새 보강 안 하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무조건 보강을 잡아야 되는 게 규정이 돼 있어갖고 이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16주 수업이 다 끝나고 할 수도 있고 LMS로 하면 편하겠는데 LMS는 또 학교에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한번 날짜를 잡아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줌으로도 근데 안 되는데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규제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과장님이랑 한번 뭐 좀 얘기를 해보거나 해서 그날 학과장님 수업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읽으면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상관 있겠죠? 쉬는 날이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한 이번 주 내로 천천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좀 뭐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학과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수업하는 방향을 좀 정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